1854년 19살의 마거릿 휘트모어는 요크셔에 있는 가족 저택의 침실 거울 앞에 서 있다. 시녀가 상아색 실크 웨딩드레스에 마지막 진주 단추를 채우는 동안 그녀는 떨고 있다. 다이아몬드 모양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완성한 정교한 레이스 장식을 비춘다. 섬세한 한 땀 한 땀이 여성의 미덕과 가사 능력의 증거다. 마거릿은 오늘 이날 빛나야 했고, 수많은 로맨스 소설과 감상적인 그림에서 찬양받는 빛나는 신부의 모습을 구현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혈관 속을 얼음물처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섰다. 진한 버건디색 테피타 드레스를 화려하게 차려입고 마거릿이 점점 커지는 두려움으로 알아보는 작은 가죽 표지의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순간은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던 모든 빅토리아 시대 신부가 견뎌내야 하는 마지막 준비를 상징했다. 그 책은 윌리엄 그레고리 박사의 기독교 아내를 위한 조언으로 교회 문을 넘어 기다리는 신성한 의무를 상세히 기록한 지침서다. 마거릿이 이 페이지들 속에서 발견하게 될 내용은 그녀가 결혼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품어왔던 모든 낭만적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오늘 밤 마거릿은 영국 법 아래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멈출 것이다. 그녀의 재산, 몸, 영혼, 그 자체가 마치 시장에서 팔리는 가축처럼 완전히 남편에게 이전될 것이다. 그녀가 다가가는 결혼식은 사랑의 축제가 아니라 성사로 위장된 법적 처형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첫날 밤은 아마도 여성이 견뎌야 했던 가장 잔혹한 변형이었으며, 기독교적 미덕으로 위장된 여성 정체성에 의식화된 파괴였다. 빅토리아 시대 신부들을 기다린 공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운명을 지배한 법적 교리를 파악해야 한다. 커버터그버처는 노르만 프랑스어 덥다드에서 유래한 용어로 결혼 시 여성의 법적 존재가 남편의 정체성 안에 완전히 흡수된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윌리엄 블랙스톤 경애권이 있는 법률 해설서는 이 원칙을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히 선언했다. 남편과 아내는 법 아래 한 사람이 되며 그 한 사람은 남편이다. 여성은 단순히 사라졌고 그녀의 개인적 권리, 재산, 인격은 물에 녹는 설탕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법적 소멸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는 생기 넘치고 사고하며 감정을 가진 여성들을 가구나 가축과 다를 바 없는 재산으로 변모시키는 구속력 있는 현실을 의미했다. 결혼 전 여성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구제 수단을 추구하며 상속 재산을 통제할 권리를 가졌다.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이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이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없었으며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남편이 그녀를 구타하거나 감금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로 선택할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 결혼식 자체는 이 법적 죽음의 기괴한 공연이 되었다. 신부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종하겠다고 서약하는 순간 그녀는 인간과 물건을 구분하는 모든 권리를 동시에 포기하는 서명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에서 소유물로 전환되는 순간을 표시하는 족쇄였다. 결혼을 완성하는 키스는 그녀가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마지막 순간을 상징했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이러한 변신을 여성의 미덕과 기독교적 의무의 최고 표현으로 찬양했다. 종교 권위자들은 여성이 남성 권위에 완전히 복종할 때만 신성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선포했다. 신혼 첫날 밤은 이 복종이 육체적 법적으로 절대화되는 신성한 순간을 상징했다. 의학 권위자들은 여성 생물학에 관한 유사과학적 이론으로 이 영적 명령을 뒷받침하며 모든 형태의 지배와 학대를 정당화했다. 마거릿 같은 부유한 신부들에게 결혼식 첫날 밤은 실제 의식보다 앞서 진행되는 정교한 준비 의식들을 통해 추가적인 공포의 층위를 더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와 이모들은 모여 대중문학에서 찬양하는 낭만적 사랑과는 전혀 닮지 않은 아내의 의무에 대해 노골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루어진 이 대화들은 제단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의료계는 이후 벌어질 잔혹함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저명한 의사들은 여성의 정신적 감정적 능력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로 인해 여성은 본질적으로 복종하기에 적합하다고 선언했다.
영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인 헨리 모즐리 박사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선천적으로 유치하며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과학적 사실의 권위를 지니며 남편들이 선택한 어떤 대우도 도덕적 지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결혼식 밤 자체는 신부의 완전한 심리적 복종을 보장하기 위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절정의 순간이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구애의식은 의도적으로 미혼 커플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아 신부들이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결혼식 밤을 맞이하도록 했다. 이러한 무지는 우연이 아니라 신부가 한 개인에서 재산으로의 심리적 변형을 용이하게 할 충격과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성된 것이었다. 빅토리아 시대 결혼식 밤의 물리적 현실은 현대인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종종 외상적이었다. 남성과 단둘이 지낸 적도 없고 성싱이나 생식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신부들은 갑자기 이해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성적 행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게 되었다. 당시 대중적 의학 통념은 덕망 있는 여성은 성적 욕망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으며 남편의 요구에 대한 저항은 교정이 필요한 도덕적 타락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내내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진 윌리엄 액턴 박사의 영향력 있는 의학 서적들은 건강한 여성은 성적 쾌감을 경험하지 않으며 육체적 친밀감을 즐기는 듯한 아내들은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색정증, 공망을 앓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의학적 견해는 결혼 내 무제한적인 남성의 성적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정에서 정기적으로 인용되었다. 판사들은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들이 정당한 개인적 경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결했다. 결혼 첫날 밤은 또한 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의존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했는데 이는 사망이나 과부가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신부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모든 돈,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임금은 남편의 절대적 재산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법은 결혼 내 별도 재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자산을 협의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통제는 돈과 재산을 훨씬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했다. 기혼 여성은 남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음식, 의복, 가정,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조차도 그의 동의 없이는 여행할 수 없었다. 남편이 반대하면 중병에 걸려도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신혼 첫날 밤은 여성이 단지 몸과 재산을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적 주체성마저 포기하는 순간을 상징했다. 이러한 항복을 위한 심리적 준비는 여성의 덕목과 가정적 행복에 대한 신중하게 구축된 사회적 기대를 통해 실제 결혼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궁극적 성취가 결혼과 모성에서 비롯되며 남성의 욕구와 욕망을 섬기는 것 외에는 가치나 목적이 없다고 배웠다. 이러한 세뇌는 결혼 생활에서의 복종에 대한 저항을 단순히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이게 했다. 신혼 첫날 밤은 현대적 감각으로는 충격적으로 여겨질 만한 방식으로 남성 지배를 정상화하고 찬양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종교 설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한 복종을 해야 한다고 정기적으로 선포했다. 법적 권위자들은 아내에 대한 적당한 신체적 징계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가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여성이 남성 권위에 완전히 복종할 때 오히려 건강이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는 소설, 시, 예술 작품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강화했다. 여성의 복종을 낭만화하는 한편 독립적인 여성들은 불행과 사회적 배척을 운명으로 한 비극적 인물로 묘사했다. 신혼 첫날 밤은 이러한 추상적 이상이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순간, 이론적 복종이 육체적 사실이 되는 순간을 상징했다. 노동계급 신부들에게 결혼 첫날 밤은 경제적 처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포를 동반했다. 이 여성들은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가족들이 주선한 거의 알지 못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첫날 밤은 사생활도 없고 의식도 거의 없는 비좁고 더러운 숙소에서 자주 이루어졌다. 부유한 신부들의 경험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낭만적인 장식은 완전히 결여된 채 성적 복종과 법적 소멸이라는 생생한 현실만이 남았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은 죽음이나 극히 드문 법적 별거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마거릿 휘트모어로서 잠들었던 여성은 제임스 하트포드 부인으로 깨어났으며 그녀의 개인적 정체성은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이제 남편은 그녀의 행동, 교제, 서신,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그녀는 모든 의미에서 그의 소유물이 된 것이다. 이 변모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다. 한때 꿈과 야망, 개인적 사고를 지녔던 젊은 여성은 이제 남편 의지의 연장선으로만 존재했다. 신혼 첫날 밤은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 육체는 온전한 채로 인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한 것이다. 이 변신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정교한 잔혹함, 즉 낭만적 완성을 가장한 자아의 체계적 파괴를 상징했다. 신혼 첫날 밤 이후 몇 주간 수많은 사소한 모욕을 통해 이 변신의 전모가 드러났다. 점차 남은 개인적 정체감마저 침식해가는 과정이었다. 마거릿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서신을 계속하려 했을 때 남편이 이제 그녀가 받는 모든 편지를 읽고 보내는 모든 글자를 승인할 법적 권리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한때 신성불가침했던 그녀의 사적인 생각마저 그의 감시와 검열 대상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문학에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영역으로 찬양받던 가정 공간은 이제 남성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철저히 통제된 감옥이 되었다. 마거릿은 가구 재배치, 식사 선택, 일상활동 결정까지 남편의 선호를 묻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여성 권위의 상징이었던 가정의 열쇠들은 여전히 남성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으며 특정 업무를 세심한 감독하에 완료해야 할 때만 분배되었다. 더욱 참담한 깨달음은 자신의 몸마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의학 권위자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 접근을 하는 것이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신성한 의무라고 선포했다. 수천 빅토리아 시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친 의학 서적을 집필한 조지 네피스 박사는 아내가 자신의 감정, 건강,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성적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의학적 정통성은 결혼 생활의 침시를 법적으로 허용된 폭력의 현장으로 변모시켰으며 어떤 법원도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의학 저널들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나 저항을 보이는 아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남편들에게 제공했다. 이 문서들은 여성의 수능도를 높이고 잔존하는 개인의 의지를 제거하기 위해 식이 제한부터 의학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권고했다. 이 공포는 즉각적인 신체적 침해를 넘어 정서적, 지적 자율성의 체계적 파괴로까지 확대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아내들은 정치부터 문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에 대해 남편의 의견을 반영해야 했다. 독립적 사고는 단순히 억제된 것이 아니라 의학 권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병리화되었는데 이들은 기혼 여성의 지적 호기심을 즉각적인 교정이 필요한 위험한 정신질환으로 진단했다. 이 심리적 전쟁에서 책은 무기가 되었다. 마거릿이 열정적으로 독서하며 수년간 쌓아온 방대한 개인 도서관은 남편이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점차 소멸되었다. 과학 서적, 정치 논고, 철학 작품들이 먼저 사라졌고 이어 아내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좁은 범위를 넘어 독립적 사고나 정서적 복잡성을 부추길 수 있는 모든 문학 작품들이 뒤따랐다. 아마도 가장 잔혹한 것은 고립이었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기혼 여성에게 대안적 시각이나 지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연결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 독립적인 관계를 자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 남편들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오랜 우정은 시들해졌다. 권위를 새 남편에게 넘긴 아버지나 형제들은 더 이상 딸이나 여동생을 남성의 과잉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가족 관계는 긴장되었다. 피난처나 옹호자가 될 수 있었던 종교기관들은 오히려 여성의 복종을 기독교적 미덕의 최고 형태로 찬양하는 설교를 통해 가정 내 폭정 체제를 강화했다. 목사들은 남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내가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기적으로 설교했다. 교회는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기보다는 여성의 남성적 요구에 대한 복종을 보장하는 추가적 장치로 변모했다. 이러한 통제의 경제적 차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마거릿은 아버지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중히 보존해온 유산이 오로지
남편의 이익만을 위한 투자와 지출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녀가 꿈꾸던 의상 제작 사업, 지원하려 했던 자선 활동, 한때 삶의 의미를 주었던 예술적 추구들 모두 그녀의 재정적 자원이 남성의 손에 사라지면서 불가능해졌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남성의 승인이 필요했다. 생활 필수품인 의복, 의료, 주거는 모두 남편의 관대함과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 경제적 의존은 물리적 구속보다 더 견고한 감옥을 만들었는데, 탈출은 사회적 죽음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굶주림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신혼 첫날 밤은 절박한 필요를 통해 영구적인 복종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빈곤화 과정을 시작했던 것이다. 의료계는 저항이나 독립적 사고의 조짐을 보이는 아내들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 도구를 제공했다. 의사들은 반항적인 아내들에게 히스테리, 도덕적 정신병 또는 점차 잔혹해지는 치료를 정당화하는 기타 정신장애를 일상적으로 진단했다. 사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위협은 모든 기혼 여성 위에 칼처럼 드리워져 지나친 지성, 창의성 또는 단순한 인간적 존엄성을 드러내는 자에게 언제든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런던 의학협회 회장 아이작 베이커 브라운 박사는 1860년대 내내 기혼 여성 수천 명에게 수술을 시행하며 과도한 독립성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를 제거했다. 마취 없이 종종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이 수술들은 치료적 개입으로 위장된 의학적 여성 혐오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여성의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심리적 기법은 빅토리아 시대 결혼이 진화함에 따라 점점 정교해졌다. 남편들은 친절과 잔혹함을 교대로 사용해 정서적 불안정을 조성함으로써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작은 여성들이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을 신뢰하는 능력을 파괴하여 현실에 대한 남성의 해석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었다. 자녀는 기쁨이나 성취의 원천이 아닌 추가적인 통제 수단이 되었다. 부건 아래 자녀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과 법적 관계조차 갖지 못했다. 자녀와의 영구적 분리 위협은 많은 여성을 참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결혼 생활에 갇히게 했다. 많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모성애는 그 어떤 물리적 구속보다도 그들을 더 단단히 묶는 사슬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모성을 둘러싼 사회적 의식은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면서도 자녀 양육, 교육, 복지에 대한 여성의 권한을 부정했다. 어머니들은 끊임없는 보살핌과 양육을 제공해야 했지만, 남성의 과도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힘은 없었다. 이 모순은 많은 여성들에게 신체적 학대보다 더 파괴적인 심리적 고통을 초래했다. 이 체제에 도전하려 했던 극소수의 여성들은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맞았기에 그들의 실패는 저항을 고려하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법적 권위자들은 일관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떠난 아내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으며 재산, 자녀, 사회적 인정 등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이 여성들은 천민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에서 배제되었고 빈곤이나 매춘으로 내몰렸다. 빅토리아 시대 결혼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극소수의 사례는 엄청난 부호, 강력한 가족 관계 혹은 사회적 존엄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필요했다. 심지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대가를 수반했다. 이 제도는 너무 정교하게 설계되어 저항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예외적인 개인을 제외하고는 문자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다. 월일이 년으로 바뀌면서 결혼식 밤에 시작된 심리적 변형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한때 꿈과 야망, 개인적 정체성을 지녔던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은 점차 사라지고 남성적 의지의 텅 빈 반영으로 대체되었다. 이 체계적인 비인간화 과정은 아마도 문명 사회가 고안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잔혹함이었을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첫날 밤은 잔혹함을 미덕으로, 억압을 로맨스로, 체계적 잔인함을 신성한 의무로 변모시키는 인류의 능력을 상징하는 기념비다. 존경받는 가정의 우아한 외관 뒤에는 인간성이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합법적으로 파괴된 여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명의 가장 큰 공포가 종종 도덕적 의로움의 가면을 쓴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변형은 심리적 영역을 넘어 신체 건강 영역까지 확장되었으며, 빅토리아 시대 의료 관행은 또 다른 결혼 통제의 도구가 되었다. 임신은 결혼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정점이 아니라
여성들을 쇠약해지는 질병과 생명의 위험이, 도살이는 순환에 가두는 체계적 억압의 무기가 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피임 수단에 접근할 수 없고 성관계를 거부할 법적 권리도 없었던 기혼 여성들은 남편의 욕망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결과로서 임신의 끊임없는 공포에 직면했다. 각 임신은 사회적 계급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지는 상당한 사망 위험을 동반했다. 런던 최고급 지역의 부유한 여성들은 약 200명 출생당 1명의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맨체스터 산업지구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30명 출생당 1명이라는 암울한 확률에 직면했다. 교구 등록부와 병원 기록에 꼼꼼히 기록된 이 통계들은 생존이 주로 출생과 결혼이라는 우연에 달려있던 빅토리아 시대 모성의 잔혹한 수학적 현실을 드러낸다. 의료계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산 과정에서의 여성 고통을 가중시켰다.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분만 과정을 도왔던 숙련된 산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으며 고통을 신이 정한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긴 남성 의사들로 대체했다. 산부인과 교과서로 한 세대 의학계에 영향을 미친 찰스 메이그스 박사는 분만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인 모성적 특성을 빼앗고 신의 신성한 설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학적 정설은 클로로포름과 같은 마취제가 남성 환자에게는 훨씬 덜 외상적인 시술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진통 완화 수단 없이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친 극심한 진통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분만실에서 울려 퍼진 비명은 의학적 한계의 불행한 부작용이 아니라 여성의 고통을 영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여긴 남성 중심 의학 철학의 의도된 결과였다. 출산 후 회복 기간은 의학적 권위를 통해 남성적 통제가 다시금 발현되는 기회가 되었다. 여성들은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침상에 갇혀 지내야 했으며 독서나 글쓰기 혹은 그들의 취약한 체질을 혹사시킬 수 있는 지적 활동은 일체 금지되었다. 의사들이 처방하고 남편들이 강제하는 이 강제적 무력 상태는 여성들이 가정 내 복종에 도전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이나 정신적 자율성을 키우는 것을 막았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욱 참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임신 중 휴식할 법적 권리도 임산부를 보호할 경제적 안전망도 없었기에 그들은 분만 직전까지 공장, 광산, 가사 노동 현장에서 일했다. 의회 조사 기록에는 진통이 시작된 상태에서도 석탄 광산에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기어다니거나 방직 공장에서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거나 허리가 부러질 듯한 농사일을 하는 임산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러한 여성들을 임신 기간 내내 일하게 만든 경제적 압박은 출산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도 박탈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지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도움 없이 홀로 출산했다. 노동자 계급 지역에서의 영아 사망률은 끔찍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태어난 아기 절반 이상이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했다. 생존한 아이들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출산 후 며칠 만에 어머니와 즉시 분리되어야 했다. 빅토리아 시대 문학에서 신성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찬양받던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는 부유한 가문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되었다. 노동계급 어머니들은 부모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동안 갓난아이가 이웃 노인이나 형제자매에게 맡겨지거나 방치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법적 부건주의 원칙은 어머니가 자녀의 복지, 교육, 미래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함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험한 직업의 견습생으로 보내거나 공장주에게 노동력을 팔거나 단순히 버려도 그들을 낳고 기른 여성과 상의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절대적 부건 통제는 모성을 기쁨과 성취의 원천에서 여성 억압의 또 다른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임신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은 또한 여성의 몸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건강, 성향, 상황과 무관하게 남성의 사용을 위해 영구히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의학 서적들은 아내들에게 성관계 거부가 결혼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남편이 가하는 어떤 형태의 징계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조지 네피스 박사는 남편의 요구가 아무리 역겨워 보일지라도 복종이 아내들의 절대적 의무임을 주원하는 상세한 지침을 출판했다. 이러한 의학적 정당화는 현대 사회가 범죄적 폭행으로 인식하는 성폭력의 법적,
도덕적 근거를 제공했다. 빅토리아 시대 법원은 아내가 질병, 임신, 합병증, 출산 후 회복기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결혼 내 동의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법적 사회적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적 복종의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인 신체적 침해를 훨씬 넘어섰다. 여성들은 생존 기제로 자신의 신체와 분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육체를 타인에게 속한 별개의 존재로 취급했다. 이러한 정신적 분열은 단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을 보호했지만 여성의 개인적 완전성과 자존감에 평생 지속되는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했다. 빅토리아 시대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고립은 여성들이 가장 지원과 동반자가 필요한 임신과 초기 모성이라는 취약한 시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임산부는 건강을 위한 명목으로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주로 집에 머물러야 했는데 실제로는 생식이 너무 섬세하고 신성하여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허구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고립은 여성들이 경험을 비교하거나 남성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막았다. 임신, 출산, 부부관계 경험을 공유하려 했던 소수의 여성들은 생식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는 여성적 수치심의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러한 강제된 비밀주의는 각 여성이 고립된 상태에서 시련을 겪게 했으며 자신의 고통이 유일무이하고 자신의 반응이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 아니라 도덕적 약함의 증거라고 믿게 했다. 종교 권위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이부의 원주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고립과 고통의 패턴을 강화했다. 성직자들은 생식적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여성들이 신의 신성한 설계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정기적으로 설교했다. 이러한 신학적 틀은 의학적 방치와 남성적 무관심을 신실한 아내들이 감사와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기독교적 미덕의 표현으로 변모시켰다. 생식 통제의 경제적 차원은 여성의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저항을 점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많은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독립이나 자립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임신할 때마다 노동 능력이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져 해가 갈수록 강화되는 의존의 악순환이 형성되었다. 의료계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정교한 이론을 통해 이러한 생식적 폭정에 대해 유사과학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 이론은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묘사했다. 주요 의사들은 여성의 생식기관이 그들의 전 존재를 지배하여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유치하며 이성적 사고나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막대한 사회적 권위를 지니며 남편들이 선택한 어떤 대우도 가할 수 있는 지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인 헨리 모즐리 박사는 여성의 생식 주기가 주기적인 정신 이상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남성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학적 이론은 아내가 독립성, 지성, 남성 권위에 대한 저항을 보일 때마다 사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정신병 입원의 위협은 가정 내 포갑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여성에게 칼날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사립정신병원 시스템은 불편한 아내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면서도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려는 남편들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다. 의회 조사 결과 재산 통제, 외도 추구 혹은 단순히 가정 내 권위에 대한 반대를 제거하려는 남편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정상적인 여성 수백 명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 여성들은 종종 법적 구제 수단도 석방의 희망도 없이 수년 또는 수십 년간 감금된 채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시설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치료는 치료적 개입으로 위장된 의학적 여성 혐오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의사들은 여성의 독립성이나 지적 호기심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급식, 얼음 목욕, 기계적 구속, 외과적 절단 등 잔혹한 처방을 내렸다. 실라스 위어 미첼 박사의 악명 높은 휴식요법은 수천 명의 여성에게 시행되었으며 완전한 격리, 강제 침상 안식, 모든 독서 글쓰기, 정신적 자극 금지 등을 통해 심리적 저항을 꺾고 남성 권위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의료적 처치의 공포는 과학적 진보와
남성적 자비의 표현으로 포장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아내를 이런 시설에 입원시킨 남편들은 여성 복지에 대한 헌신과 최신 정신의학 발전에 대한 충성심으로 칭송받았다. 사회는 이들을 체계적인 학대자가 아닌 사랑하는 보호자로 보았으며, 이는 잔혹함을 미덕으로, 억압을 동정으로 변모시키는 도덕적 틀을 조성했다. 이러한 기관의 공포를 견뎌내고 석방을 얻어낸 소수의 여성들은 영구적으로 전 정신병 환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 주거, 사회적 수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신병원 환경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자동적으로 불안정한 정신의 망상으로 치부되어 그들이 겪은 잔혹함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나 공공 책임 추궁을 막았다. 빅토리아 시대 결혼의 잔혹성은 체계적인 성격을 띠며 수많은 사소한 굴욕과 제한을 통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되어 개인의 존엄성이나 가치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각마저 서서히 침식해 나갔다. 여성들은 남성의 허락과 동행 없이는 가까운 동네를 벗어나 여행할 수 없었다. 남편의 지식과 승인 없이는 방문객을 맞이하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대화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감정마저 빅토리아 시대 결혼이 요구하는 정교한 가정 감시 체계를 통해 남성의 감시와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읽는 책, 하루를 채우는 활동들 모두 남성의 승인을 필요로 했으며,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보다는 남성의 선호를 반영했다. 이러한 통제는 개인 위생과 신체 관리의 가장 사적인 측면까지 확장되었는데, 남편은 아내의 편안함, 건강, 존엄성과 무관하게 목욕 일정부터 의료 처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포괄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심리적 기법은 19세기 내내 빅토리아 시대 결혼이 진화함에 따라 점점 정교해졌다. 남편들은 친절과 잔혹함을 교대로 행사함으로써 감정적 불안정을 조성했고, 이는 저항이 위험하면서도 무의미해 보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체계적 조작은 여성들이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거나 일관된 감정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파괴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은 현실에 대한 남성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지속적인 착취와 학대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몰렸다. 빅토리아 시대 가정 생활을 둘러싼 사회적 의식은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적 헌신의 표현으로 위장된 정교한 여성 복종의 의식을 통해 이러한 통제 패턴을 강화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복종을 감사히 여겨야 했고, 성공적인 여성성의 증거로서 자신의 소멸을 축하해야 했으며, 다른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성취 형태로서 유사한 파괴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해야 했다. 이러한 가정적 행복의 연기는 여성들로 하여금 모욕과 학대에 대한 모든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을 억누르고, 진정한 감정을 여성의 진정성보다는 남성의 허영심을 위한 연극적 과시로 변모시키도록 요구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존엄성을 정의한 만찬 모임, 사교 모임, 공개 행사는 정교한 무대 연출이 되어 아내들은 깊은 비참함을 겪으면서도 행복을 연기하고, 파괴된 정체성을 애도하면서도 결혼을 축하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유사한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면서도 은밀히 자신의 구원을 기원했다. 결혼식 밤부터 시작된 경제적 억압은 여성의 독립이나 자립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을 통해 계절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기혼 여성들은 서약을 교환하는 순간 이전의 기술과 재능, 성취가 법적으로 무가치해졌음을 깨달았다. 부권제 커버처로 인해 계약 체결, 사업 설립, 본인 명의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입원이 될 수 있었던 의상 제작 기술, 가르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음악적 재능, 출판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문학적 재능은 모두 경제적 자립의 잠재적 원천이 아닌 무의미한 취미로 전락했다. 은행 시스템은 결혼한 여성을 재정적 책임이나 독립적 판단 능력이 없는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경제적 구속을 강화했다. 계좌 개설, 대출 확보, 사업 거래를 시도한 여성들은 부, 지능, 입증된 역량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거절당했다. 수세기 동안 남성 중심의 법학이 확립한 법적 선례 아래 운영된 은행 관리자들은 기혼 여성을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개인이 아닌 남편의 재정적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상속 재산조차도 이러한 체계적인 빈곤화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결혼법은 취득의 출처, 시기,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의 재산을 자동적으로 남성의 통제권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친척 또는 이전 결혼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들은 새 남편이 협의나 책임 없이 도박, 투기 또는 단순한 관리 부실로 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남편이 가산을 탕진해도 아내에게는 법적 구제 수단이 없었으며 남성의 재정적 권위는 절대적이고 신의 뜻으로 여겨졌다. 결혼 전 상당한 독립적 자원을 보유한 소수의 여성들은 종종 개인적 자질보다는 재산 때문에 표적이 되곤 했다. 재산 사냥이 사회가 비난하기보다 찬양하는 남성의 정당한 직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은 특히 냉소적인 형태의 합법화된 절도였으며 매력적인 구혼자들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재정적 포식자로 변모했다. 이러한 결혼을 앞둔 낭만적인 구애 과정은 여성 스스로 경제적 파멸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교한 기만 수단이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더욱 파괴적인 경제적 현실에 직면했다. 이 정책은 기혼 여성 노동자들을 임금 획득보다 가사 노동에 주된 의무가 있는 임시 근로자로 취급했다. 공장주들은 실제 노동을 수행한 아내에게도 임금을 남편에게 직접 지급하는 관행을 일상적으로 행했으며 이는 고용주와 남성권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착취 체계를 조성했다. 이 관행은 기혼 여성들을 무급 노동자로 전락시켜 그들의 노력이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개인적 안전이나 독립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랭커셔의 방직 공장, 스태퍼드셔의 도자기 공장, 런던의 성냥 공장은 모두 수천 명의 기혼 여성을 고용했으나 그들의 소득은 손에 닿기도 전에 남성의 손으로 사라졌다. 이 여성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경제적 의존 상태에 머물렀다. 남편들은 그들의 임금을 술집에서 탕진한 뒤 산업노동으로 지친 아내에게 가사노동을 요구하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임금 노동과 가사 책임이라는 이중 부담은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조기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농업지역 역시 농촌 여성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안겼다. 그들의 노동은 가족 농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들이 생산에 기여한 토지, 가축, 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여성들은 파종과 수확철에 남성들과 함께 일하며 가축을 돌보고 밭을 가꾸고 시장에 내놓을 식량을 가공했지만 모든 재산 거래와 재정적 결정에서 법적으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평생의 실무 경험을 통해 쌓은 농업 전문성은 남편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작물을 바꾸거나 사업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로 잡을 때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기혼 여성들을 고용한 가정, 내 제조업은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로 위장된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섬유 생산, 인공꽃 제작 및 기타 수공예 분야의 조각 작업은 일상적인 가사 노동에 더해 수행되는 고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공했다. 여성들은 가계 수입을 보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바느질, 직조 또는 조립 작업에 허리를 굽힌 채 앉아 시력을 손상시키고 만성 통증을 유발했다.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찬양받던 이러한 직업들은 사실 법적 취약성으로 인해 공정한 보상을 협상할 수 없었던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를 의미했다. 빅토리아 시대 상업을 지배한 신용제도는 남성의 통제를 여성의 소비 영역으로 확장시켜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굴욕을 야기했다. 기혼 여성은 남성의 허가 없이는 신용계좌, 개설, 필수품 이상의 구매, 상업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은 가정용품부터 개인 의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에 허가가 필요함을 의미했으며 이는 여성의 법적 존재 부재와 경제적 무력함을 매일 상기시키는 장치였다. 많은 중산층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허용되는 활동으로 추구한 자선 활동은 진정한 사회적 기여나 개인적 성취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되었다. 남편들은 아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선 사업, 자선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존경받는 기혼 여성에게 적합한 참여 수준을 결정했다. 이러한 남성의 감독은 자선 활동을 독립적인 선택이 아닌 감독하의 활동으로 변모시켜 여성의 타인 돕기 시도조차 남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남성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보장했다.
기혼 여성에게 부과된 교육 제한은 가정 내 권위에 도전하거나 독립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아내들은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거나 삶의 방식을 폭로하거나 법적 권리와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독서를 억제당하거나 금지당했다. 도서관, 강연 시리즈, 교육기관들은 종종 남편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는 기혼 여성의 입장을 거부하며 이를 가족 안정과 사회 질서에 위험한 여성적, 지적 호기심으로 취급했다. 결혼 후에도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던 소수의 기혼 여성들은 지속적인 지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가정적 의무로부터 끊임없는 방해와 간섭에 직면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학습에 지나친 관심을 보일 때 긴급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거나 단순히 책과 서류를 파기했다. 이러한 여성 지적 발전에 대한 방해 행위는 남성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억압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가족 화합을 보호하는 것으로 미화되었다. 결혼한 여성의 지적 야망을 억압하기 위한 의학적 수단은 학습과 창의성을 병리화하는 진단을 통해 구현되었다. 의사들은 독서가 히스테리를 유발하고 지적 노력이 생식 능력을 손상시키며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신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주장과 과학적 의학적 의견은 남편들이 아내의 책 접근을 제한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며 지적 호기심 참여를 교정이 필요한 정신질환의 증거로 취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했다. 빅토리아 시대에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고립은 기혼 여성들이 학습 모임을 구성하거나 함께 강연을 듣거나 단순히 지적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과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러한 교육적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기혼 여성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복잡한 규칙들은 모든 만남, 대화, 서신에 남성의 감독과 승인을 요구하여 독립적인 지적 발전을 감시와 처벌 없이 지속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대안적 교육이나 영적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종교기관들은 오히려 여성의 무지를 기독교적 미덕과 도덕적 순결의 증거로 찬양하는 신학적 해석을 통해 남성 권위를 강화했다. 성직자들은 가사기술 이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신성한 질서에 반항하며 성별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으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설교했다. 교회가 후원하는 여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적 발전이나 영적 탐구보다는 오로지 가사기술과 육아에만 초점을 맞췄다. 법조계는 결혼한 여성들이 남성의 학대에 대한 구제 권리를 알 수 있는 사법 절차 참여를 체계적으로 배제했다. 여성들은 많은 유형의 법적 절차에서 증인으로 활동할 수 없었으며 남성 없이 법적 구제를 추구할 수 없었고 법률에 도전하거나 가정 내 불만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자격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법적 투명성은 여성들이 소수 남아있는 권리조차 모른 채 그 최소한의 보호조차 침해당할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여성의 지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정규 교육을 넘어 창의적 표현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 개인적 성취나 문화적 기여의 원천으로 평가받기보다 가사 실용성에 종속되는 것을 발견했다. 음악적 재능은 전문적 발전이 아닌 가족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글쓰기 능력은 문학 창작이 아닌 가정 내 서신 작성으로 유도되었다. 예술적 재능은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거나 개인적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진지한 작업보다는 가정 내 전시용 장식물 제작으로 유도되었다. 결혼 후 창작 활동을 지속하려 했던 소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시간, 공간, 재료가 가정적 목적에 종속되어 개인적 표현보다 항상 우선시되는 것을 발견했다. 미술 재료는 가사 노동에 소모되었고 글쓰기는 가정적 긴급 상황에 의해 방해받았으며 남성의 추가 공간 요구가 있을 때마다 창작 공간은 가족적 용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창작 기회의 박탈은 의도적인 여성의 희생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포장되었다. 인류의 출판 산업은 이러한 제약을 강화했는데 남성의 보증 없이는 기혼 여성의 작품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성 작가에게 적합한 주제로만 다뤄야 했다. 간신히 출판에 성공한 소수의 기혼 여성들은 남성 필명으로 출판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지적 노동을 자신의 공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출판했다. 이러한 문학적 투명성은 결혼 생활, 모성, 가정에 대한 여성의 시각이
대부분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후대 세대가 여성 경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여성들의 사색과 경험은 남성 검열의 대상이 되어 여성의 고통, 저항, 지적 성취의 증거를 말살당했다. 남편들은 아내의 편지를 발송 전 정기적으로 검열했으며 가정 문제를 드러내는 서신을 수정하거나 파기했고,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했다. 이러한 여성 간 소통의 체계적 파괴는 대부분의 빅토리아 시대 여성 경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후대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성 중심의 해석만이 남게 했다. 결혼식 밤에 시작된 가정 내 변혁은 단순히 여성들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성적 관점의 체계적 말살이자 역사 기록에서 개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법적 소멸을 뜻했다. 수백만 빅토리아 시대 아내들이 견뎌낸 공포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이야기와 고통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저항은 인정받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바로 결혼을 기독교 문명과 도덕적 진보의 기초로 찬양하던 그 사회에 의해 이러한 말살의 일상적 현실은 여성 정체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파괴적인 심리적 공격으로 축적된 무수한 사소한 잔혹함을 통해 드러났다. 여성들은 남성의 기분을 예측하고 미묘한 승인 또는 불만의 신호를 해석하며 교정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행동을 수정하는 법을 배웠다. 이 지속적인 경계는 육체적 피로를 훨씬 넘어선 정신적 고갈로 이어졌고,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공허하고 텅 빈 느낌에 사로잡혔다. 행복을 연기하는 행위는 기혼 여성의 생존의 핵심이 되어 많은 이들이 진정한 감정과 연극적 표현, 진실된 감정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반응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심리적 분열은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혼란을 초래했고,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도피가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게 했다. 자신의 선호, 의견, 욕구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가진 여성들조차 이러한 능력들이 체계적으로 침식되어 결국 남편의 의지와 분리된 개인적 정체성이 전혀 없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결혼의 법적 폭력 속 공포는 단순히 폭력이나 신체적 침해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파괴에 공모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체제의 옹호자로 변모시키며, 고통이 정상으로 보이고 저항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심리적 조건을 조성하는 그 능력에 있었다. 이는 아마도 문명 사회가 고안한 가장 정교한 잔혹함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소멸을 미덕과 성공, 신의 은총의 증거로 찬양하도록 만드는 완벽한 체계적 비인간화 형태였다. 이러한 가정 내 공포를 지속시키는데 의료계의 역할은 단순한 무지나 인간 생리학에 대한 원시적 이해를 훨씬 넘어섰다.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은 남성적 잔혹성을 치료적 필요성으로 변형시키는 정교한 이론을 의도적으로 구축하여 의학적 목적과 전혀 무관한 잔혹행위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의료 권위자들은 자신들이 처방한 치료가 초래하는 손상을 이해할 만한 해부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강 증진과 도덕적 개선을 주장하며 여성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시술을 고집했다. 당대의 부인과 진료 관행은 가정 내 폭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모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마취 없이 기혼 여성에게 수술을 일상적으로 시행하며 고통이 여성의 영혼을 정화하고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결함을 교정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부인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메리언 심스 박사는 노예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수단 없이 실험적 수술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은 이후 자유백인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고통을 똑같이 무자비하게 무시하며 적용되었다. 건강한 생식기관의 외과적 제거는 독립성, 지적 호기심, 남성적 권위에 대한 저항을 보이는 아내들에게 표준 치료법이 되었다. 의사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간적 특성을 병리적 상태로 진단하며 가정 내 도덕적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수술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궁적 출술, 난소절제술, 음액절제술을 받은 것은 의학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남편들이 성가신 여성적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외과적 절단은 사설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비명소리가 이웃에게 들리지 않도록 고립된 환경에서 회복이 진행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외상이 목격자 없이 처리되도록 했다. 여성들은 신체적 손상과 정서적 파탄 속에서 수술을 마쳤고 성적 쾌락이나 생식 선택권은 남성의 편의와 사회적 수능을 위해 영구히 파괴되었다. 의학계가 임신 합병증을 대하는 방식 역시 모성 건강 보존보다는 여성의 종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방치의 파괴적 패턴을 드러냈다. 소독술을 알고 있던 의사들은 출산 여성에게 이 기술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감염이 여성의 도덕적 강인함을 시험하는 신성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수천 명의 산모를 죽인 산후열은 의사들이 남성 환자를 치료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기본 위생 조치로 예방 가능했다. 분만 중 통증 완화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학적 한계가 아니라 여성의 고통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철학적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클로로포름과 에테르는 빅토리아 시대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들은 분만 중인 여성에게는 이 물질들을 투여하지 않으면서 훨씬 덜 외상적인 시술을 받는 남성들에게는 자유롭게 제공했다. 이는 남성의 안락을 여성의 생존보다 우선시하는 직업군의 선택적 태도를 드러냈다. 산모에게 처방된 산후치료는 전문적, 의학적 의견을 통해 남성적 권위를 확장하는 추가적 의료 통제 기회를 창출했다. 여성들은 분만 후 수주 또는 수개월간 침상에 격리되었으며 신체 활동, 지적 교류, 정신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금지되었다. 의학적 필요성으로 포장된 이 개인적 자율성 박탈은 실제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성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모성적 자신감의 발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이 사용한 진단 범주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여성적 반응을 병리화하려는 체계적 노력을 반영했다. 법적 정체성 상실을 슬퍼하는 여성들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성폭력을 원망하는 여성들은 외과적 교정이 필요한 색정광으로 낙인 찍혔다. 남성적 결정을 의심하는 아내들은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한 도덕적 정신병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진단 체계는 억압에 대한 합리적 반응을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증거로 변형시켰다. 사설 정신병원 제도는 가정 내 폭력을 뒷받침하는 의료 권위의 궁극적 표현이 되었으며 남편들에게 불편한 아내를 영구적으로 처분하면서도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정당화된 방법을 제공했다. 이 기관들은 최소한의 감독과 최대의 비밀 유지 아래 운영되어 의사들이 다른 어떤 맥락에서도 고문으로 인식되었을 치료법을 실험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설에 갇힌 여성들은 개인적 정체성이나 독립적 사고의 흔적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심리 파괴 프로그램에 직면했다. 이 의료 감옥에서 시행된 치료법에는 장기 격리, 얼음 구속, 강제 목욕, 기계적 급식, 그리고 환자를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히거나 외형을 훼손하는 실험적 수술이 포함되었다. 의사들은 이러한 잔혹한 치료적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무마하는 대가로 남편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러한 절차에 노출된 여성들은 종종 과거 자신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나왔으며 그들의 성격은 산산조각나고 저항 능력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공포를 견뎌내고 석방을 얻은 소수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시련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는 정신병원 퇴원 환자들을 영구히 오염된 존재로 취급하여 취업, 주거, 사회적 수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증언한 제도적 실태는 불안정한 정신의 망상으로 자동 배제되어 그들이 겪은 잔혹행위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나 공공 책임 추궁을 막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의료계의 범죄가 은폐되도록 하면서 다른 여성들이 유사한 학대를 신고하는 것을 억제했다. 기혼 여성에게 처방된 약물 치료는 합법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복종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통해 가정 내 통제의 의료계가 공모한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냈다. 의사들은 가정 불행에 대해 불평하는 아내들에게 라우다넘, 클로르디크로닉 하이드레이트 등 중독성 물질을 일상적으로 처방했다. 이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화학적 의존성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편들에게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할 추가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여성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러한 약물적 처방은 의도적인 화학적 지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보다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포장되었다. 당대 의학 문헌은 여성의 복종성을 유지하면서도 명백한 약물 장애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최적 투여량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약물 개입의 체계적 성격을 드러낸다. 의사들은 치료적 치료라는 외관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성하기 위해 약물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법을 공유했다. 이러한 화학적 통제는 신체적 억압보다 효과적이었는데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도 내면에서 저항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물 치료와 동반된 식이 처방은 여성의 도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신체적 통제의 추가적 메커니즘을 창출했다. 의사들은 독립성이나 성적 욕구를 자극한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배제한 극도로 제한적인 식단을 권장했으며 이는 남성적 권위가 요구하는 약화와 수동성을 유발하는 영양 결핍을 초래했다. 이러한 식이 제한은 여성의 힘과 에너지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신체 쇠약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의학적 지혜로 제시되었다. 기혼 여성에게 처방된 운동요법도 유사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가정 내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가정 영역 밖에서 힘, 자신감, 사회적 유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체적 활동을 금지했다. 여성들은 가벼운 집안일과 산책을 권장받는 반면 신체 능력을 키우거나 독립적인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승마, 수영, 스포츠 참여는 금지되었다. 이러한 의학적 지침은 여성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의학적 권위를 통해 부과된 교육적 제한은 약물 및 시기 개입을 통해 달성된 신체적 쇠약과 조화를 이루는 지적 빈곤을 초래했다. 의사들은 독서, 글쓰기, 수학적 계산이 여성의 생식 능력을 손상시키고 가정적 조화를 위협하는 정신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남편들에게 아내의 책접근을 제한하고 교육적 추구를 방해하며 지적 호기심을 즉각적인 교정이 필요한 의학적 병리의 증거로 취급할 과학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의료 권위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처방은 여성들을 대안적 관점이나 상호 지원의 잠재적 원천으로부터 고립시키라는 권고를 통해 이러한 교육적 제한을 강화했다. 의사들은 여성 간 우정을 반대하고 여성들 간의 서신 교환을 억제하며 남성의 감독과 승인 하에서만 사회적 교류를 권장했다. 이러한 의료 지침은 인간 본연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욕구를 병리적 의존성의 증거로 변모시키는 동시에 고립을 여성 정신 건강에 유익한 치료적 개입으로 제시했다. 의료 권위자들이 제시한 종교적 해석은 여성의 고통을 기독교적 미덕과 신성한 목적의 표현으로 격상시키는 신학적 논증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통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영적 틀을 제공했다. 의사들은 여성이 육체적 고통, 정서적 복종, 지적 제한을 통해 영적 정화를 달성한다고 선언하며 의료적 학대를 신실한 아내들이 감사와 헌신으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적 의무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의학신학적 통합은 의사들이 처방하기로 선택한 모든 치료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신성한 권위에 호소하여 여성의 저항을 제거했다. 의료적 학대를 제한할 수 있었던 법적 보호장치는 전문직 로비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사회적 안정에 필수적이며 여성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의료계는 의학적 전문성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여성의 동의와 남성의 판단을 모두 대체하는 전문적 개입을 통해 아내가 자신의 비이성적 충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의사들에게 기혼 여성에 대한 전례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영구적 장애, 정신적 파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제거했다. 재정적 의료 독재는 실제 의학적 필요성이나 치료적 효과와 무관하게 여성의 고통과 전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치료를 권유하도록 의사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창출했다. 남편들은 가정 내 불편을 제거하는 시술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고 의사들은 지속적인 의료 권위와 남성적 가정 내 전문적 감독을 요구하는 장기 치료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었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 통제는 치료적 개입과 전문적 의료 서비스로 위장된 체계적인 학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의대생들에게 제공된 교육은 이러한 패턴을 강화했다. 미래 의사들에게 결혼한 여성을
사회적 안정과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본질적으로 병리적인 존재로 보도록 가르쳤다. 의과대학은 여성의 독립성을 정신질환으로 진단하는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전문적 과실에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치료법에 대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들이 자비로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으면서도 여성에 대한 체계적 학대를 계속하도록 보장했다. 빅토리아 시대 의료 당국의 연구는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질병 과정을 이해하거나 치료하기보다는 여성 행동을 통제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 개발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의학 저널들은 여성의 수능도를 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약물 조합, 특정 유형의 저항을 제거하는 수술 기법, 영구적인 심리적 변형을 달성하는 기관 치료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게재했다. 이 연구 과제는 의료적 치유보다 사회적 통제에 더 관심 있는 직업군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각국 의사들 간의 국제적 서신 교환은 의료 개입을 통한 문제 안의 관리 기법 공유를 촉진했으며 건강 증진이나 질병 치료보다는 여성의 독립성 제거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전문적 관계는 여성에 대한 의료적 학대가 국가 경계를 넘어 표준화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편의보다는 실제 치료 필요에 기반한 여성의 근본적 인간성과 의료 서비스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의 발전을 저지했다. 가정 내 폭정에 대한 의학계의 공모는 제도적 관행, 전문적 전통, 진단 체계 등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를 훨씬 넘어 지속되었으며 억압에 대한 정상적인 여성적 반응을 병리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치료로 위장된 체계적 학대에 과학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치유 직업에서 사회적 통제 도구로 변모한 의학적 권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문 윤리 배신 중 하나로 과학적 지식이 인간 복지와 존엄 증진보다 억압을 위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드러낸다. 이러한 포괄적 통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심리적 기법은 빅토리아 시대 사회가 가정적 화합과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는 외관을 유지하면서 여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방법을 완성해감에 따라 점점 정교해졌다. 남편들은 친절과 잔혹함을 교대로 사용하는 패턴을 활용하여 감정적 불안정을 조성함으로써 저항이 위험하면서도 무의미해 보이게 만들었으며 남성 권위에 대한 일관된 반대의 형성을 막았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신체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인격과 자아인식의 기반 자체를 공격했기에 물리적 폭력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기혼 여성에게 가해진 고립은 단순히 상호 지원이나 가정 경험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막는 것을 넘어 다중적 목적을 수행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회적 연결 단절은 가정 폭력의 잠재적 목격자를 제거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개인적 가치감을 회복하거나 긴급 상황 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러한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은 여성들이 남성의 승인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취약성을 조성했으며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심리적 전쟁과 동반된 경제적 조작은 추가적인 의존 계층을 창출하여 독립적인 재정 자원이나 생존을 위한 대안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에게 저항이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게 만들었다.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은 즉각적인 빈곤, 노숙, 사회적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남성 권위에 계속 복종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했다. 이 경제적 함정은 명백한 강압이 아닌 표면상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를 통해 작동했기 때문에 물리적 감금보다 더 견고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포괄적 억압을 뒷받침한 종교적 틀은 체계적 학대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이성, 연민, 기본적 도덕성을 초월하는 신적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여성의 저항을 제거했다. 여성 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신학적 논증은 잔혹함을 미덕으로, 억압을 사랑으로, 인간 존엄성의 체계적 파괴를 신실한 아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기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종교적 해석은 저항을 단순히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영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여성들은 지상의 안락함이나 개인적 자율성보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이 억압체제를 찬양하는 사회적 의식은 공동체적 압력을 창출하여 개인의 복종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토리아 시대 결혼의 근본적 전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의 발달을 막았다. 결혼식, 기념일, 가정적 성취를 둘러싼 정교한 의식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다른 여성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도록 요구했으며 존경받는 사회 내에서 가능한 여성적 성취의 최고 형태로서 유사한 파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러한 의식들은 가정의 폭정을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저항을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막은 교육적 제한은 지속적인 복종을 위해 필요한 무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저항을 고무하거나 탈출을 위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교육, 정보, 지적 자극의 체계적 부정은 여성의 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신체적 경제적 박탈과 조화를 이루는 정신적 빈곤을 창출했다. 이러한 지적 결핍은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거나 효과적인 저항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도구를 갖추지 못하도록 보장했다. 이러한 포괄적 억압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한 의학적 권위는 건강, 복지, 인간 존엄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호소하여 남성 중심의 가정, 내 권위에 도전할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거했다. 치유 촉진보다 사회 통제를 위해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왜곡한 결과 가장 명백한 학대 형태조차 여성 복지에 유익한 개입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학계의 공모는 저항을 단순히 무의미한 행위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도록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실제로 해로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는 치료적 전문성이나 판단으로 포장되어 제시되었다. 이러한 억압 체제를 지지하는 법적 체계는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나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구제수단을 제거하는 동시에 도움을 구하거나 남성적 권위에 저항하려는 여성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처벌 메커니즘을 창출했다. 법적 지위, 재산권,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체계적 부정은 저항을 문자 그대로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남편에게 어떠한 반대 형태도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법적 취약성은 저항 시도가 보호나 구제가 아닌 처벌로 이어질 것임을 의미했다. 이 억압의 국제적 차원은 지리적 이주를 통한 탈출이 학대로부터의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으며 남성적 권위가 악용할 수 있는 체계적 추가 취약성을 창출했다. 가정 내 폭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사회적 체계는 국가 경계를 초월해 작동했기에 여성들은 여행이나 이민을 통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여성 억압의 이러한 세계적 성격은 탈출의 희망을 없애는 동시에 차별이 개인적, 지역적 관습을 넘어 서구화된 사회의 근본적 특징으로 전 세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존재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패턴의 세대 간 전승은 각 세대 여성들이 유사한 억압에 직면하게 하면서도 체계적 학대를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받게 했다. 여성의 성별과 사회적 조건화에 기반한 교육은 소녀들을 성인의 복종 상태로 준비시키며 저항이 형성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는 동시에 억압을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심리적 틀을 구축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학대 준비는 아마도 빅토리아 시대 가정폭력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이었을 것이다. 세대적 변화를 위한 희망을 없애버리면서 사회적 진보와 도덕적 발전으로 위장된 체계적 잔혹성의 영속화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 억압 체제를 찬양한 문화적 서사들은 여성의 고통을 낭만화하는 동시에 체계적 학대를 남성적 사랑과 헌신의 증거로 제시하는 문학적 예술적 전통을 창출했다. 빅토리아 시대 문화를 지배한 소설, 시, 회화, 대중가요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념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거하거나 저항을 개인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이러한 문화적 산물들은 여성의 희생과 남성의 보호라는 낭만적 이상에 비해 실용적이면서도 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여성에게 독립이나 저항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술 발전은 기존 가정 내 억압 체제를 약화시키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통제되었다. 산업혁명, 교통 개선, 통신 발전은
남성의 경제적 권력을 증대시키면서 여성의 의존성과 고립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술 통제는 진보가 여성에 대한 체계적 학대를 제거하기보다 완성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면서도 사회적 발전의 외관을 유지하게 했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를 세계 시장에 연결한 국제무역은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는 추가적 수단을 제공하면서 가정 내 억압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었던 확대된 경제적 기회로부터 여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남성 상인과 제조업자들을 부유하게 만든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보이지 않고 경제적 보상이 없었음에도 가족의 부와 사회적 번영에 크게 기여한 여성 노동력에 의존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는 여성의 사회적 진보에 대한 기여가 인정받지 못하게 했으며 남성 권위에 대한 여성의 의존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해 보이도록 했다. 자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혁신한 과학적 발전은 여성 억압에 대한 유사과학적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왜곡되었으며 가정 내 폭정의 근본적 전제에 도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거했다. 빅토리아 시대에 등장한 생물학, 심리학, 사회과학은 인간 본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증진하기보다 이념적 목적을 위해 창시 단계부터 타락했다. 이러한 과학적 타락은 체계적 학대에 맞서 경험적 증거나 합리적 분석을 호소할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지속적인 억압에 대한 표면적 객관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빅토리아 사회를 변혁시킨 기술 혁신은 기계적 정밀도로 기혼 여성의 존재 모든 측면을 관통하는 가정 감시 및 통제 체계 확장에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했다. 먼 도시들을 연결한 전신망은 남편들이 광활한 거리를 가로질러 아내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했으며 규정된 패턴에서 벗어난 여성의 행동에 대해 사업 동료, 가족 구성원, 가정부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도록 했다. 이 전자적 통신망은 일시적 이별을 잠재적 자유의 원천에서 남성적 권위가 기술적 매개체를 통해 작동하는 장기간의 원격 감독으로 변모시켰다. 교통혁명을 일으킨 철도 시스템은 기존 여성 고립 패턴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활용되었다. 인근 지역을 벗어난 모든 여행에 남성의 허가와 동행이 필수라는 이동 제한을 통해 말이다. 역장들은 동반자 없는 기혼 여성에게 티켓 판매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호텔 경영자들은 남편 없이 여행하는 아내들의 숙박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탈출 시도는 발각과 즉각적인 재구속 없이 실행하기 거의 불가능한 교통장벽이 조성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결혼의 유령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힌다. 진보가 그러한 체계적 잔혹성을 몰아냈다고 믿었던 세대를 가로질러 그들의 침묵의 비명이 메아리친다. 우아한 브라운스톤 건물 외관 뒤편마다 존경받는 가족 초상화 아래마다 결혼 첫날 밤에 법적으로 인간성을 말살당한 여성들의 부서진 영혼이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호기심이 아닌 문명이 잔혹성을 미덕으로 변형시키면서도 도덕적 정교함을 자축하는 능력에 대한 경고로서 기억되어야 한다.